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박형준 부산시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선 후 저희하고 첫 인터뷰니까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 늦었습니다만은. 감사합니다. 2주 정도 됐는데 가서 보시니까 어떻게 시장의 공백이 그동안 좀 느껴지셨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예. 예. 아무래도 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좀 지체된 면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부산시 공무원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예.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예. 네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서울을 방문하셨는데 대통령과 오찬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련된 자리입니까? 아마 재보궐선거 이후에 국정기조를 소통과 협치로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새 야당 당선자들을 대통령께서 부르신 것 같고요. 아주 허심탄회한 솔직한 대화가 오간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당선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소통, 협치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아마 뭐 시장님이나 혹은 오세훈 시장도 많은 건의를 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비교적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안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2030 엑스포를 제대로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가덕도 신공항을 차질 없이 하는 문제라든지 북항 재개발이 부산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메카 지역인데 북항을 제대로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 연관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안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그 사안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예. 또 그 사업들이 대체로 대통령 프로젝트로 진행된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해의 폭이 넓었고 많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감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보도되기로는 시장님께서 전직 대통령 사면 이야기를 언급했다고 하던데 여기에 네.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답을 줬습니까? 일부 보도와는 달리 예. 대통령께서 숙고 중이고 시간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제 개인적으로는 받았습니다. 예.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좀 조심스럽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 대통령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다라는 반응이셨고요. 예. 전직 대통령들이 고령인데 상당히 몸도 안 좋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 공감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국민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에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민 공감대는 어떻게 이전하고는 좀 바뀐 것 같습니까?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론이? 오늘 여론조사인가요? 그걸 보면은 되게 좀 물론 반대가 약간 높긴 합니다만은 예. 거의 5대5 수준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큰 가치를 우선시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사법적 판단을 중시하느냐 이 가치 판단의 차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정기조를 문재인 정권이 소통과 협치 통합으로 잡아가는 것은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기조에서 보면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 위에서 전직 대통령들을 정말 큰 이 화합의 하나의 장에 화합의 장으로 가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국민 통합의 가치를 우위에 놓는다면 사면을 적극적으로 지금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예를 보면 YS가 현직 대통령이었고 DJ가 당선자 시절에 이제 사면이 단행됐었는데
혹시 그럴 가능성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가 이제 11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청와대가 여러 가지 정무적 고려는 하겠지만요. 그 가능하면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보다 지금 감옥살이를 두 전직 대통령이 더 오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면의 적기는 금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당연히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네. 그 오세훈 시장이 최근 서울형 상생 방역 이야기를 해서 뭐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부산에도 혹시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까? 저희는 서울보다는 약간 좀 점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회동에서 큰 틀에서 다 동의한 것은 그 중앙 방역 본부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따르면서도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좀 더 그 약간의 자율성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의 인식을 같이 했고요. 특히 이 방역이라는 게 지금 방역도 중요하지만 백신을 빨리 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백신 공급에 대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고 그 백신이 공급될 때 어떻게 그걸 빨리 놓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지자체가 좀 자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부산 차원에서 백신을 공급되는 대로 가장 빨리 놓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틀에서는 방역 중앙 방역에 대해서 동감하고 약간의 자율성 언급하셨는데 약간의 자율성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속 진단 키트를 통해서 빨리 검진을 받게 하자, 그리고 많이 받게 하자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고 부산은 지금 민간 병원들을 활용을 해서 이 무료 검진을 대폭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지자체가 시민들 방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율적 조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규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 굉장히 조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단계가 좀 넘었을 때에는 지자체별로 워낙 지금 좀 상황도 다른 편이라서 거기에 맞게 약간의 그 유연성을 두는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역과 이 경제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든가 10시 영업 제한 이런 것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것도 저희가 부산에서 얘기했을 때 좀 오해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4인 4인 그 식사를 하는 원칙은 깨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일행이 갔을 때 이것을 그 5인 이하로 딱 규제를 하는 것은 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진다고 하면 그 점심 시간이라든지 이런 어떤 한정된 방역 수칙을 그 충분히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죠.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박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올해 공시가격 동결하고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모임에서 나왔겠죠? 그 문제는 좀 집중적으로 거론이 안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장의 상황들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전체 공시지가를 결정한 거하고는 조금 차이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부과할 때는 항상 신뢰성과 안정성이 중요한데 또 투명성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들쭉날쭉한 걸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또 공시지가라는 게 63개의 그 관련된 세금과 부담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정부가 무조건 했으니까 그대로 집행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번 더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일요일 날
오개 시도지사가 함께 건의를 한 바가 있죠. 예. 혹시 여권 지자체장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보면 곳곳에서 현장에서 이 현실과 안 맞는 공시지가 부과가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자체장이 이제 임기가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바꿨다가 뭐 교체가 된다고 하면 또 바꾸고 그러면은 시장에 혼란을 또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던데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국정의 방향을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원칙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고요. 예. 공시과 이런 것도 지방의 현장에서 제일 그 현실을 잘 아니까 예. 그 전체 이 계산 방법이나 기준들은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예. 실제 이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게 그런 정책의 불안정성을 없애는 방법이기도 하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 좀 여쭤보죠.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 만나서 동남권 메가시티 본격 추진 합의한 걸로 아는데 이 이야기도 오늘 문 대통령과 간담회 때 나왔습니까?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해서 큰 관심을 표명하셨고요. 예.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남지사나 부산시장이나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함께 추진을 해야 될 일이고요. 예. 행정통합을 바로 추진하면은 되게 이제 걸림돌이 많은데 지금 동남권에서 추구하자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특별자치단체를 통한 경제연합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 동남권 전체에 여러 가지 어떤 상생 이슈들이 있거든요. 예. 물 문제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문제, 또 산업 클러스터 문제, 인재 발굴 문제,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저희가 만듭니다, 내년에. 예.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의회도 행정기구도 일정한 권한을 갖고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협력 사업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또 그것을 경남지사나 부산시장이나 강력히 추진하겠다 하는 의지를 서로 확인했죠. 근데 지금까지 경남권 또 부산을 포함해서 뭐 조선이나 자동차나 화학이나 이런 산업들 때문에 공장들이 많이 생겼고 일자리도 많고 인구도 또 다른 지역보다는 많았었는데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산업들이 뭐 4차 산업 때도 화랑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확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미래를 봤을 때는 뭐 시장님이나 김경수 지사나 다들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그런 자동차 부품이나 조선기자재나 또 조선인업이나 그 건설업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살려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 제일 이제 문제는 신산업으로 얼마나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인데 예. 그 점이 지금 약해서 지역 경제가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상생협력의 방안도 그런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또 협력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고 부산이나 경남이나 지금 그런 신산업 쪽의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하는데 그야말로 온 힘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선거 기간 때 공약으로 그 해외에서 투자를 좀 많이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인사도 그런 방향으로 했고요. 글로벌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국내에 유수한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이미 성과들도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더 강화해서 계속 저희는 새로운 바람이 부산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은 임기 1년 부산 발전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형준 부산시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성부 2부 시작합니다. 재보궐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 문제가 야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만 통합까지의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16일부터 전국을 돌며 야권 통합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됐던 지역 바로 광주의 민심입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가 광주를 찾아서 민심을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광주 지역에서 국민의힘과의 통합에 반대 목소리가 높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광주 지역 당원들의 목소리에 관심이 쏠렸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아무래도 지역의 특성상 그런 반대 의견들이 많이 제기될 것이라고 이제 이런 예측들이 많았었는데요. 예, 오늘 참석자들 말을 종합해보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된 것이 아니고 그냥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합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현명하게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이런 의견들이 좀 힘에 있었고요. 물론 이제 중도에서 끝까지 우리가 제3정당을 가야 한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안 대표님 이미지만 이용하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와 반대 목소리도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개 통합에 대한 이제 찬반 의견들을 당원들께서 갖고 계시는데요. 예. 그래도 결론은 이제 안철수 대표의 판단과 결단을 존중하겠다.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광주도 그런 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통합을 하더라도 만약에 한다면 하더라도 국민의당의 가치와 노선이 잘 지켜져야 된다. 이게 이용만 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걱정들도 이제 동시에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이제 의견들은 이제 다른 지역하고도 이렇게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당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세요? 현재 공식적인 수렴 일정은 이제 모레 금요일 날 끝나게 됩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그 금요일까지의 단 그 결과를 토대로 그 어떤 결정을 할지 또 추가의 어떤 과정이 필요할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고위에서 논의되는데요. 지금 안철수 대표께서 당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면서 당원들의 말씀은 일일이 본인이 다 지금 메모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마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와서 한번 최고위원들하고 아마 협의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절차적으로 그 당원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한 표씩 받는다든가 이런 건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당원들 간담회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저희 당에 이제 정무직 당직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네, 그분들도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이제 중론이 형성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간담회 참석하지 못한 당원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대부분 이제 생업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선거 전에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거 후에 만일 안 되게 되면 본인의 말을 뒤집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 안철수 대표께서 당원들의 뜻을 얻어서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도 그 과정을 성실하게 지금 밟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통합에 건가요? 대해서 총장님 개인 의견은 찬성이십니까? 글쎄 안 대표께서 일찍이 야권의 통합적인 혁신 플랫폼을 주장한 바가 있고요. 예. 또 지금 안 대표 지론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교체 교도부를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 야권의 혁신적인 대통합을 통해서 정권교체로 가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통합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다만 이제 국민의당의 당원분들께서 걱정하시지만 양당이 통합되면 그건 균등한 대등한 통합이 돼야 된다. 예. 이런 이제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시고요. 그래야 이제 지지층들이 온전하게 합쳐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체급 따지고 의석수 따져가지고 통합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이제 기득권에 갇혀 있는 논리로 그런 논리라면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통합을 해도 창출해내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 전에야 체급 차이라든가 의석수 차이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다만은 선거는 이미 끝이 났고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대당 통합보다는 흡수 통합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 쪽에서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형적인 기득권 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예. 가령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도 사실 안철수 대표가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국민의힘 후보 선출하는 그 시점에 이제 LA 땅 투기 사건이 터지고 뭐 이런 종합적인 반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기회를 잡은 것이지 예. 그것이 아니었다면 국민의힘에서 단일 후보가 됐겠느냐 이런 부분은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정당이라는 것은 덩치나 의석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그 정당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거 후에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좋아서 찍었다는 비율이 단 7%에 불과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범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1위, 2위, 3위가 모두 다 지금 국민의힘 바깥에 있습니다. 예. 예. 이런 현실을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잘 인식해야 된다. 이런 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그 국민의힘이 새로운 지도 체제를 꾸린 다음에 논의가 진전돼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건 아마 저희가 아마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그쪽에서 통합전당대회를 할 거냐 아니면 일단 먼저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로운 지도부하고 통합을 논의할 거냐 그 부분 아마 결정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부분 대선 이야기 거기서 조금 들어가서요.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 안철수 대표 없이 대선 선출 과정이 흥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지극히 상식적이고 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지금 지지율의 차이는 나지만 현재 안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에 의해서 야권 대선 주자 2위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당은 명실공히 지지율 3위의 정당이고요. 예. 이런 정당의 주자가 야권의 어떤 통합 대선 레이스에서 빠진다면 그게 흥행이 잘 되겠냐 이런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예. 안철수 대표께서는 현재 지위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야권의 어떤 대통합과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그거와 관련돼서는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언론을 보면 일부 언론은 제3지대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 안철수, 윤석열 다 포함해서 제3지대를 만든 뒤에 최종적으로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를 통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과정의 경로를 말씀하시고 또 그걸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예. 먼저 윤석열 총장하고 안철수 대표의 힘을 합쳐서 예. 제3지대의 힘을 키워서 실질적으로 그 국민의힘과 합치는데 아니면 후보 단일화를 하는데 그래야지 한국 정치가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예. 국민의당의 당원분들께서도 또 그런 바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 뭐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안철수, 윤석열이 힘을 합치면 국민의힘과 뭐 더 나가서 민주당에서도 현역 의원들이 합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벌써 나오는데 너무 앞서가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는? 저는 아마 그건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에는 워낙 이제 소사가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다양한 어떤 그림과 모델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또 전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만도 없는 것이 현재 정치 구도이고 현실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간두고 나서 국민의힘 쪽을 향해서 계속 독설을 날리고 있는데 그 진위는 어디에 있다고 의원님은 판단하세요? 저는 뭐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의 서운한 감정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과 김종인 위원장님의 관계만 봤을 적에 예. 가령 뭐 예를 들면은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보궐선거 승리의 주역이 당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지휘상으로 비대위원장 당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당으로부터 있어야 되고 이게 기업으로 치면 사실 뭐 퇴임을 하셔도 성과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온 부분에 대한 어떤 서운한 감정이 조금 있으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이렇게 말씀 맥을 그대로 이렇게 읽어보면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뭐 다시 한번 킹메이커를 노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뭐 이제 그러기 위해서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시 윤석열 총장과 바깥에서 뭐로 하시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되는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예. 또 전체적으로 킹메이커를 하신다면 결국은 야권의 대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는 김종인 위원장도 아마 부인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언제든지 국민의힘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사정은 본인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본인이 비대위에서 물러나자마자 바로 안철수 대표하고 통합이 중심 의제로 떠오르고 그다음에 전당대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중심으로 떠올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두 개의 의제죠. 좀 국민의힘의 최고의 이 정치적인 의제는 그런 부분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둘 다 원하는 의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통합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황교안 전 대표 복귀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도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만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했을 때 국민의당 쪽에서 태극기 부대 세력도 끌어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황교안 전 대표나 홍준표 의원님 그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어떤 그 극우 예. 뭐 이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또 이게 민주당에서는 저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서로 다른 소리도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소리도 존중돼야 한다고 보는데 다만 당의 중심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와 노선을 지향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극우나 태극기 부대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당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뭐 극단적인 세력으로 따지면 지금 민주당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소위 이제 대깨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극우나 태극기 부대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위험하죠, 정치적으로는. 다를 게 없다. 알겠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탄핵 문제 또 사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찬성하고요. 예. 예, 이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함께 하는 게 맞다. 이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것이 이제 정치권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유불리를 따지면서 이걸 갚는 을박할 사안은 아니다. 저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국민들께 전후 사정과 배경을 말씀드리고 결단을 내리시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해야 되는 기자 언박싱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이야기 해주시죠 먼저. 네, 코로나19 확진세가 아직도 거셉니다. 또다시 700명대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31명 늘어서 누적 11만 5,92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644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약 619명입니다. 여전히 2.5단계 범위에 있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692명, 해외 유입이 39명입니다. 주요 발병 사례를 보면 이제는 그 집단 감염이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번져가고 있는데요. 예. 수도권에서는 서울 마포구 공공기관, 그리고 은평구 음식점, 경기 김포시에서는 대학교, 광명시에서는 중학교 급식실, 성남시에서는 계모임 등에서 새로운 집단 발병 사례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제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과 교사 등 7명이 확진이 됐고요. 경남 진주에서는 지인 모임 관련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유행 때와는 달리 특정 시설이나 집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감염보다는 전국적으로 중소규모의 일상 감염이 속출하면서 방역 당국이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시간 숫자를 봐도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세훈, 박형준 신임시장과 오찬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청와대 상춘제에서 열린 오차는 문 대통령이 제안을 먼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도시장이 응해 성사된 첫 번째 대면 만남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부동산 문제, 민생경제 회복 등 서울시, 부산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오차는 대한민국 제1, 제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현안에 대해 야당 소속 단체장과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협치 자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도 이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에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방역과 부동산 문제는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체장이 맡긴 서울시, 부산시와 정부가 특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을 했는데 예. 이 대면 만남 오찬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예. 여기 내용을 보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 시장은 마음속으로 이제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먼저 이 내용을 말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대통령은 뭐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던데 그 여권의 1위 대선 주자였던 이낙연 의원이 이 1위로 달리다가 사면 언급한 이후로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이게 함부로 사면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야권 지자체장들이 이런 건의를 했고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 답변을 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사면 관련한 내용들로 그 지난해부터 약간 이제 썰로만 그 얘기로만 좀 돌던 얘기들인데요. 이게 예.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뭐 야권에서는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입장 보도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은 원론적인 입장만 대통령이 밝힐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판결을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오늘 오전에 고 곽예남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요 각하란 것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예.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의 국가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을 한 겁니다. 예. 이 국가 면제란 것도 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예. 일단 재판부가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을 상대로 유럽 여러 국가들이 피해자들이 유럽 여러 국가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국가 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 국가 면제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고 그리고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2015년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권리구제 성격을 갖고 있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내용과 절차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합의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 없고 그리고 비록 합의안에 대해 피해자들이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쳤다라는 내용들이 판단의 배경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1심하고 전혀 다른 판단을 했는데 2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을 아예 시작도 안 하고 각하가 된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피해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일단 이날 재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던 이용수 할머니는 판결이 끝나기 전에 법정에서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예. 주변에는 이제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요. 예. 이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눈치를 좀 붉히면서 결과가 좋게 나오나 나쁘게 나오나 어쨌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것이고 꼭 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원고 측 변호인단,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측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중심으로 변해가는 국제법의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항소한다는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뭐 2심이니까 항소를 하게 되면 또 다시 상급심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상급심에는 어떤 판단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본 정부에서는 이 재판 가지고 계속해서 뭐 수출 또 수입 규제도 하고 보복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아직 재판 결과에 대해서 뭐 의미를 뜻하거나 자신들의 정견을 말하진 않았죠, 아직. 그렇습니다. 일단은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관련한 입장은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재판이 더 남았으니까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진 데 대해서 한마디 했네요. 네.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그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인선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현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박 장관이 언급한 여러 현상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저기서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피의 사실 공표가 되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도 수원지검 수사 상황이나 그리고 이런저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 기획사정설 등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공수처나 법무부 등에 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 한 명인데 유력군이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성윤 검찰총장을 반대하는 아마 검찰 내부의 어떤 인사들이 언론에 이성윤 지검장 사건에 대한 피의 사실 자꾸 흘리면서 흠집내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그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에서 그 변호인이나 뭐 참고인 그 관련자들이 이제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 내용이 이제 피의 사실에 준할 만큼의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의견을 묻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직접적으로 피의 사실 공표를 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우나 검찰을 통해서 지금 언론 보도나 아니면 뭐 변호인 그 피의 사실 공표가 되고 있다는 점 등은 의심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공수처에도 검사 그 후보자들에 대한 신분을 언론에 내부에서 흘렸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기강이 좀 해이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수처에서는 그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 공수처 내부 정보를 빼돌린 사람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수처 기강 회의 같은 것도 좀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그리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네 편 내 편을 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뭐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 안 된다. 이건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또 보안 서약서에 사인하고도 바로 그냥 뭐 신문에 안에서 했던 회의 내용이 다 보도가 되고 이렇게 봤을 때는 검찰이나 뭐 공수처나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바로 감찰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검찰을 통해 수사기관인 이제 검찰에서 정보를 유출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검찰을 그렇게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금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네, 국회는 오늘 이제 체포 동의안에 무기명 투표에 붙여서 출석 의원 255명 중에 찬성 206표로 이 본회의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됩니다.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스타항공의 자금 담당 간부인 조카 공모에서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다.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지옥과 수모를 동료 의원들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호소를 해줬습니다. 예. 그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고요. 그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을 포함해서 21대 국회 들어서는 두 번째입니다. 예,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것은 뭐 예상됐던 것이고요. 뭐 왜냐하면 혐의가 너무 뚜렷하고 횡령 배임 액수가 너무 크고 또 국민들한테 공감대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그 딸에게 고급 승용차를 리스로 법인 이름으로 사준 이유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 이거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 자사 직원들은 월급을 다들 못 받아서 힘든 상황에 억대 스포츠카를 그것도 회사 돈으로 사줬다?
안전을 위해서 이랬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은 명약관화한 거였고 예상대로 굉장히 큰 표차로 통과됐는데 이렇게 되면 방금 김 기자 이야기대로 지난번에 또 정종순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공천을 제대로 했느냐 그러면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만 하고 과연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졌느냐 검증 작업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제적을 한다던가 징계를 한다던가 하는 모습을 보여야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 MBC에서 최근에 특정 보도한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김 기자도 제보를 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정경심 교수 관련한 1심 재판이 진행될 때 그 관련 내용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재판 과정에 기사와 같이 작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8월 20일 전후로, 그러니까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오기 전인, 한참 전인, 그리고 최성해 총장 관련한 이제 표창장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발언이 나오기 한참 전인 8월 20일부터 이미 준비된 발언이었다라는 녹취 내용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녹취 내용에는 이 사건은 사실 입시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모펀드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이게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갈 사건이고 조국 장관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이제 내용들도 좀 녹취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대구 MBC하고 안동 MBC 보도한 내용은 최성해 총장이 야당의 비례대표직을 제안받고 거의 성사 직전에 있었다. 그래서 조국 사건을 그렇게 활용한 것이다. 이런 증언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도 혹시 김 기자가 확인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최성해 씨가 일단은 100% 국민의힘 혹은 자유한국당, 그 당시 이제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이제 발을 완전히 담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천을 받았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공천 제안을요? 제안을 받은 겁니다. 제안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총선 직전인 3월경까지는 최성해 씨가 이제 출마를 하는 것은 다들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최성해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한국당, 자유한국당에 발만 걸쳐놓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당시 민정수석한테 우리 학교 좀 잘 봐달라는 식의 발언도 했던 것으로 주변인들을 통해서 했던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요. 양쪽에다 발을 다 담궈뒀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또 계속 진행 중이니까 재판 관련해서 증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 언론 브리핑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김태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Please help Myanmar.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미얀마의 보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는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미얀마 민주주의의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우리들의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부활절에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연합 예배를 진행한 새나무교회 이진호 목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4월에 2021 고난함께 인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진행하셨는데 이 연합 예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4년부터 인천에 있는 고난받는 사람들 현장을 찾아가서요. 예. 함께 부활절, 성탄절 때 예배하고 모여진 헌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드리는 그런 연합 예배입니다. 몇 년 동안 쭉 진행하셨는데 이번에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예배를 포함시킨 것입니까 그러면?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다가요. 미얀마 군사 쿠데타 소식을 들었는데요. 예. 저희 인천 부평 지역에 미얀마 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한 2만 5천 명 정도
미얀마 분들이 계시다는데요. 저희 인천에 한 2,000분 정도가 계시고요. 그렇군요. 예. 그중에 부평 지역에 특별히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인 이유로 난민 지정돼 계신 분들이 부평 쪽에 많이 모여 사시고요. 예. 미얀마 거리도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지금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서 해외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저희가 우리 안에 있는 이웃이다 생각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좀 도와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번에 연합예배를 함께하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예배에 참석하신 교인들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연합예배 하면 보통 헌금이 뭐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왔는데요. 예. 이번에 2,400만 원 허허.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예. 약 35개 교회 또 23개 단체 그리고 65명이 헌금을 해주셨는데요. 이 액수만 보고 참여한 분들만 봐도 예. 미얀마 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민들뿐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함께 하고 있는지 또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동적이네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대한 관심과 지지 호소 목사님께서 한 말씀 우리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민으로서 당연히 민주시민 의식 가지고 연대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우리 신앙인들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 시대에 가장 고난받는 곳들, 특별히 미얀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연대의 표시들을 보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함께 응원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부활절 연합예배를 진행한 새나무교회 이진호 목사였습니다. 두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비전문적으로 털어보는 시간 스포츠 측면 승부 시간입니다.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자 종합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그리고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뉴스 앵커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두 분? 예, 4.7 그 재보선 때문에 4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 그때가 하필 이 시간이었군요, 이거 하는 시간.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 저희가 특집 방송했는데 그 특집 방송이 대박이 나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전 봤습니다. 네, 실시간 22,000명. 예, 지금 그러니까 최영진 아나운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실시간 몇 명 들어오죠? 한 12명 들어옵니다. 아니, 네. 보통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실시간 12명 들어오는데 그 지난주 특집 방송 있고 난 후 예. 300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어제 한 370분 정도가 이제, 이게 바로 뉴스 정면 승부의 힘이 아닌가. 이동형 효과라고 하죠. 이동형 효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획을 대박을 터뜨리면서 예. 제가 저한테 힘이 좀 실렸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측면 승부를 매주 해라. 오. 이렇게 제작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이동영 작가께서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신 뭐 분입니다. 들어줄지는 모르겠어요. 예, 또 팟빵에 저널리즘 M 대박님께서 PD님 스포츠 측면 승부 쉬는 동안 슈퍼리그 출범 임박, 손흥민 헐리우드 액션 의혹, 손흥민 인종차별 논란, 한국생명 준우승, 김연경 MVP, 김연경 이적설, 프로야구 개막, SSG, 추신수 첫 경기. 저같이 스포츠에 별 관심 없는 사람도 생각나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주 해야 됩니다. 예. 제작진 뭐 듣고 계시죠? 근데 예. 밖에 계신 제작진은 별 힘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 퇴근길에 늘 저희가 예청하시는 예. 사장님께서 지금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격이 나와서. 예. 그렇죠. 사장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주 전에 선거 때문에 결방했기 때문에 4주 만에 뵙고 김기혁 아나운서 별명이 고나운서라고 하는데 뭔 뜻입니까? 네, 이게 그 고생하는 아나운서의 줄임말이라서 고나운서인데요. 그 밖에 나가면 춥다니까 나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몰랐죠. 미리 알려주셨어야 제가 안 나왔는데. 예. 근데 뭐 이름값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부산 바다에 가서 또 아귀잡이도 하고 예. 뭐 서해 바다 가서 주꾸미도 잡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PD가 지금 김기혁 아나운서가 격주로 다른 방송에 있어서 어차피 못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 뭐야, 바쁘네. 예, 그 아니, 근데- 수요일은 그렇고 다른 요일은 괜찮아요. 다른 요일. 예. 근데 우리 제작진은 김기혁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버려도 됩니다. 그럼요. 예, 뽑아 먹을 만큼 예, 먹었어요. 그렇죠. 예, 저 혼자 해도 됩니다. 아니 그럼요. 지금 한창 제가 보여준 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예, 지금 아직 한창 남았기 때문에 더 뽑아 먹으세요. 네. 그 방송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출연료가 더 많이 들어요. 그거는 포기 못 하고요. 예, 예. 병행해야죠. 예. 네, 출연료 얘기 나오면은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주 고생하는 아나운서. 네. 나쁘지 않네요. 예. 예, 동정심 자극도 하고. 최근진 아나운서는 별명 없습니까? 저는 별명은 없고요. 갑자기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예. 리틀 이동형. 아, 예, 매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뭐 최소 지금 진행하는 게 1%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청취율? 아, 그럼 안 되겠네. 별명 12명 어때요? 12명. 그래요? 예. 자,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앞에 오프닝 토크를 살짝 풀어봤고요. 예, 예.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우리 팟빵 댓글에 남겨주신 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축구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슈퍼리그 출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슈퍼리그가 근데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유럽의 그 20개의 빅클럽이 참여하는 유럽 축구 리그입니다. 이틀 전이었던 한국 시간으로 2021년 4월 19일 출범이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15개 고정팀과 또 성적에 따라서 올라온 5개의 팀, 그러니까 도합 20개 팀이 참여하는 방식인데 일단 15개 팀, 고정팀은 절대 강등이 되지 않습니다. 이 15개 팀 중에 어떤 팀들이 있냐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맨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유벤투스, 미넨,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챔피언스 리그가 있습니다만 네. 그 리그는 사실 약팀하고도 강팀하고도 붙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강팀끼리 붙게 돼 있어서 축구 팬들이 오히려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다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클럽들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 최상위권을 제외한 중하위권은 그야말로 지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관중들이 거의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 각국 리그 수입의 보통 80% 이상을 최상위권, 그러니까 빅클럽이라고 하는데 이 팀들이 벌어들입니다. 자, 근데 슈퍼리그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내세워 클럽을 모았는데 빅클럽이 돈을 더 버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클럽 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는 거고 예. 그래서 팬들이 마냥 반기진 않습니다. 또 슈퍼리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동안 피파와 유에파 등 축구연맹이 주도한 대회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만 모아서 강팀들끼리 따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럽 최고의 팀들을 불러서 모은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초호화 리그를 만들어버리면서 기존의 전통 있는 대회들이 몰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피파와 유에파 등 그리고 또 많은 팬들이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슈퍼리그에서는 돈을 다른 뭐 챔스리가 이런 거보다 더 많이 유에파보다 더 많이 줄 테니까 많이 줘요. 예. 오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하위권 그러니까 비명문 팀들은 어차피 초대 못 받으니까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또 중하위권 팀의 팬들도 반대하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예. 예, 근데 이 슈퍼리그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게 미국의 이제 세계적인 투자은행 JP 모건 체이스가 6조 7천억 원. 어허. 요 돈을 투자를 해서 출범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 일단은 또 외신에 따르면은 첫 시즌 전체 수익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 한화로 13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리그에 참여하는 그 15개 고정팀 있잖아요. 예. 이 고정팀은 참가비를 또 따로 받아요. 예. 그게 한 팀당 4조 7천억 원. 그러니까 리그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약 5조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 뭐 앞서 최영진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구단들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따로 뭉쳐가지고 리그를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피파나 유에파가 예.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일 강행하게 되면 근데 피파나 유에파가 고난이 막강하기 때문에 예.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럴 수도 있어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거의 못 갑니다. 이 팀들이. 그래요? 예, 오늘도 벌써 8개 팀이 참가를 선언했다가 나오겠다. 이미 선언을 한 상태고 또 이 피파 같은 경우가 그 슈퍼리그에 참여를 하면 월드컵에 너네 팀에 소속된 그 선수를 월드컵에 초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혀서 예, 아마 지금 많은 팀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 월드컵은 피파가 주관하니까. 그렇죠. 예. 거기 가면 안 뽑아. 예. 갑질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들도 살아야죠. 피파나 유에파 같은 경우도. 어허. 예.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피파나 유에파가 지금 제가 농담식으로 갑질 얘기했습니다만 예. 너무 갑질을 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갑질을 했어요. 피파와 유에파는 사실 많은 리그와 대회를 유치를 했었거든요. 예. 월드컵도요. 2026년부터는 48개국이 참여를 합니다. 예. 이게 클럽 선수 운영에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그 손흥민 선수도 그 사례를 보면 클럽과 국가대표 오가면서 최근에 햄스트링 부상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리그의 클럽 팀들은 불만이 지금 상당합니다. 차라리 피파와 유에파를 좀 벗어나서 적은 경기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슈퍼리그에 끌렸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예. 뭐 간단히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 소속이니까 네. 만일 토트넘 소속에서 슈퍼리그 참가하면 월드컵이 있을 때 선수를 우리가 못 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슈퍼리그에서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치명적인 흥행을. 치명적인데 뭐 잠시 뒤에 우리 김기혁 아나운서가 말씀을 하시겠지만 다행히도 토트넘은 빠졌어요.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도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슈퍼리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뭐 아니, 근데 확정적인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출범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중단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 포기를 한 건 아니고 잠정 중단. 예, 잠정 중단인데 예. 이게 잉글랜드 팀들이 아까 말했듯이 뭐 6개에서 8개 팀이 또 빠지고 팬들도 굉장히 지금 여기서 반발을 하고 있고 기존 이 팀에 이 리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구단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팬들이 반발하면은 못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뭐 프로 리그라는 게 팬들의 성원 때문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리그가 진짜 출범을 했어요. 그 반대하는 그 팬들이 이 리그를 안 볼까요? 보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이 굉장한 팀들이 이 리그 안에 모이게 되기 때문에 솔직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찬반 논쟁이 뜨거운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 최영진 아나운서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생각. 저는 반대입니다. 예. 예, 이 슈퍼리그 반대고. 그럼 축구, 예.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아니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예.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아끼는 사람으로서 축구라는 게 단순하게 이 자본 산업 그 이상의 좀 문화이자 삶 자체거든요. 이 시사 방송이기 때문에 2002년 떠올려 보면 예. 그때 그 월드컵 경험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정치도 조금 그 월드컵을 탔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월드컵 중심이었는데 슈퍼리그 구조 자체가 엄청난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속된 팀은 계속 돈을 벌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팀들은 계속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생태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란다. 영국 정부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축구 종주국으로서 이렇게 반대한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전통 있는 대회들 다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퍼거슨 전 맨유 감독 아시죠? 예. 네. 예, 예. 최근 70년간 이어진 유럽클럽 축구 역사를 무너뜨리는 시도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제 생각은 이 가난한 이들이 만든 축구를 부자들이 훔쳐가고 아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네, 최영진 아나운서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꼭 그렇지 않아. 이게 무슨 뭐 토론도가 아니 논쟁도 본인 아니고. 생각을 말씀하세요. 일단은 예. 그 최영진 아나운서와 같은 길을 걷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저는 이제 찬성을 어느 정도는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도 공식 성명을 낸 게 있고, 그리고 이 리그를 주도적으로 조금 출범하려고 했던 인물이 이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이에요. 물론 이제 자금에 의해서 이 축구가 너무 경쟁에서 벗어나서
물질적인 것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는데 축구도 생명처럼 좀 진화를 해야 된다. 예. 계속 피파와 유에파 어떤 이런 여러 개의 주도하고 있는 그 협회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고인물들은 좀 뺄 필요가 있고 새로운 시도와 발전을 축구에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제 김기혁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많이 주는 대로 가는 스타일이고 저는 가치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저는 매주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만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가치관의 차이다. 또 김기혁 아나운서가 또 뭐 개혁,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직장을 박차고 뛰쳐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끔 왜 그랬는지 좀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슈퍼리그의 등장이 사실 그 기존의 축구 협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줄 수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댓글창이 많이 안 좋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 논쟁은 앞으로 이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예.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고요. 배구 리그가 이제 막을 내렸는데 여배구에서는 김연경 선수가 MVP가 됐습니다만은 준우승 팀에서 MVP가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좀 이례적인 일인데 11년 만에 한국 무대로 돌아온 김연경 선수가 단연 MVP였습니다. 정규리그 공격 종합 1위, 서브 1위에 오르면서 실력의 건재함을 과시했고요. 김연경 선수가 복귀와 함께 그 여자 배구 역대 최고 시청률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흥행 효과도 톡톡히 봤다는 건데 어쨌든 배구 협회도 그렇고 구단에서도 김연경 선수의 실력과 흥행 요인 모두 다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MVP가 됐는데 문제는 그 김연경 선수하고 이 소속 팀과 1년짜리 계약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 김연경 선수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1위에 오를 만한 선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리그에 가서 더 많은 경험을 쌓아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연경 선수는 시상식 후에 기자회견에서 향후 거치에 대해서 아직 그 결정된 바가 없다. 예. 그러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천천히 좀 고민해 보겠다고 했고요. 선택지는 2개예요. 조금 전에 김기혁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건은 코로나19 종식인데 코로나19가 가라앉는다면 해외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코로나19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국내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잔류를 택한다면 김연경 선수는 지금 흥국생명에서 한 시즌을 더 뛰어야 되고요. 예. 프로배구는 6시즌을 뛰어야 그 FA 자격이 취득이 되는데 김연경 선수는 올 시즌 포함해서 흥국생명에서 5시즌을 뛰었습니다. 자, 여기에 변수는 신생팀의 창설인 어제 여자 배구 7번째 구단이 창단이 확정이 됐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여기서 지금 김연경 선수에게 눈독을 좀 들이고 있는데 일단은 흥국생명에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김연경 선수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냐. 결혼설이 나왔는데 동료 양효진 선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은 주인공이 바로 김연경 선수였다고 합니다. 절친으로서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좀 밝혀진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부케가 다음 결혼할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그 친한 사람이 다 친한 사람 줘요? 예. 예. 근데 원래 부케에 대한 설이 그거잖아요. 부케를 받고 나서 6개월 안에 결혼을 못하면 예. 3년 아예 동안 못한다. 예. 아예 못한 3년 아닌가요? 3년인가요? 예, 3년 동안 결혼을 못한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있었는데 요즘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뭐가 있습니까? 결혼을 앞둔 분들이 주로 부케를 좀 받기도 하죠. 보통 그런데 예. 요즘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친한 친구가 받던데요?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부케 네가 받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받고 저보다도 더 꼰대인 것 같아요. 저기 김기혁 선배가 굉장히 꼰대입니다. 예. 제가 프리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 잘 모셔야 되거든요. 예. 아니 근데 스포츠 얘기보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어합니다. 그렇군요. 예. 전 좋아요. 예. 자, 어쨌든 해외로 가게 되면 김연경 선수는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 국내로
리턴했을 때 연봉을 굉장히 줄여서 왔잖아요. 그건 예. 아무래도 올해 이제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을 목표로 해서 굉장히 작은 돈을 받고 국내로 와서 국내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려고 했었는데 지금 팀도 뭐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네.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치러질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 김영현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보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 측면 승부를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니까 예. 아마 요일을 옮겨서 격주에 하는 걸로. 아니 사실 그 2주 전에 재보선 때문에 저희가 결방했잖아요. 예. 그 한 달 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압니까 진짜? 왜냐면은 이게 결방이라는 이유로 혹시나 폐지를 하는 건 아닐까? 예, 너무 좋아합니다. 이 미국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은 2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